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어,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타트업 튜닙의 대표 박규영입니다. 오늘 자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2021 온라인 인공지능 경진대회 노인 감성 블루 태스크에서 저희 튜닙이 세계 리더보드에서 모두 1등을 했어요. 아, 그 결과를 놓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했던 전략과 노하우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지금 이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태스크에는 튜닙에서 김수환님 그리고 고현웅님 저 이렇게 세 명이 팀으로 참여했고요. 저랑 현웅님은 사실상 디스커션 파트너 역할을 했고요. 실질적인 어, 이제 계획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모든 역할은 수아님이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수아님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일단 수아님 발표를 듣고 진행되는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수아님 발표가 끝나면 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발표는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예, 그러면 수아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노년층 대상 감성분류 모델 트랙 1위 노하우를 발표하게 된 스타트업 튜닙의 NLP 엔지니어 김수환입니다. 발표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팀원 소개를 드린 후 대회에 대한 소개 및 태스크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튜닙이라는 자연어 처리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튜닙에서는 글로벌 AI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챗봇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할 좋은 분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 참가한 멤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명으로 팀을 구성했는데요. 이제 자연어 처리 전문가로 유명하신 저희 튜닙의 대표 박규병님과 여러 오픈소스 기어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계신 고현웅 님이 제 디스커션 파트너가 되어주셨고요. 전체적인 학습 및 코드 개발 등의 대회 진행은 발표자인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어떤 대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는 이미지 4문제, 자연어 처리 3문제, 그리고 수치 해석 3문제로 총 10문제가 출제되었고, 참가자는 제시된 10개의 문제 중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대회를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법률 문서 요약, 대화 감성 분류, VQ에 이렇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는 자연어 처리 스타트업이고 글로벌 챗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화 데이터에서 감성을 분류하는 태스크인 노년층 대상 감성 분류 모델 트랙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노년층 대상 감성 분류 트랙은 노인분들과 챗봇 시스템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 노인분들의 감정 상태를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2턴에서 4턴 정도의 이제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 예측 클래스는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기쁨 이렇게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매크로 F1 스코어로 평가가 되고요. 클래스별 F1 스코어를 산출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으로 학습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는 36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조건과 추론 시간은 3시간 제한이 있다는 추가적인 룰이 있습니다. 또 이런 테스트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모델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전에 참가하는 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사용 가능한 모델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팀들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컴피티션이라는 형식 자체의 특징이 있죠. 이제 상대적으로 실제 문제를 풀 때보다 데이터가 상당히 소량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리더보드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좀 확실해진다는 점, 그리고 바로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피티션이라는 조건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전략으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적은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델이 쉽게 오버피팅이 된다는 점이 컴피티션에서 가장 큰 난제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항상 했어야 됐고, 이제 이 오그멘테이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절대적인 데이터 양을 늘림으로써 모델의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다양한 인풋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앙상블인데요. 컴피티션은 앙상블이라는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캐그와 같이 이런 컴피티션의 대표적인 대회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여러 모델로 문제를 풀고 이를 취합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혼자서 시험을 치르면 성적을 한 70점 정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푼 문제 답을 공유하고 가장 많이 나온 답을 이제 정답으로 선택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풀었더니 70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은 컴피티션 하면 떠오르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다른 팀들과 좀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을 기본 전략으로 깔고 가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특징을 알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도 해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까서 많이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량적인 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사람과 시스템 사이에서 대화가 최소 2턴에서 최대 4턴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10,000개라는 이제 사실 딥러닝을 적용하기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정도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개 정도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기쁨 이렇게 6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는 태스크인데요. 이제 다행이었던 점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클래스별 데이터 수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특정 클래스에만 좀 바이어스가 끼어 있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서는 고민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제가 계속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 구성에서 시스템 응답이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서 좀 말투만 조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밑에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사람이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지 않으니 슬퍼라고 사람이 말했더니 시스템이 자식분들이 병문안을 오지 않아서 슬프시군요와 같이 말을 따라하면서 맞장구를 쳐줍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상당수가 이런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든 생각은 과연 이 시스템 응답이 나한테 좀 유의미한 정보인가? 어차피 사람 말 따라하는 거면은 그냥 사람 말만으로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럼 애초에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이 감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만 하는 포맷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일단 먼저 공개된 프리트레인 모델들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두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성능 체크를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10% 정도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빼놨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각각 감정 레이블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숫자를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쓰는 프리트레인 모델 목록 중에 좀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모델들을 추리고 이 모델들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없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좋고 오그멘테이션을 따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모델 학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 있었고요. 빠르게는 한 모델당 뭐 10분에서 느리게는 뭐 30분 정도까지 안쪽으로 각 모델들 실험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능을 체크해 본 결과 매크로 F1 스코어 기준으로는 약 0.73점 정도에서 0.75점 정도의 성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드랍아웃 레이트라거나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라거나 옵티마이저라거나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해서 튜닝을 해주게 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의 성능을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정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여러 개 실험을 해서 이제 재료가 될 모델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번 앙상블 관련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앙상블로 성능 향상이 있는지 어떤 조합의 앙상블이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코일렉트라가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코일렉트라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로 다르게 줘서 학습을 한 세 가지 버전으로 앙상블을 했더니 실제로 꽤 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교군으로는 이제 코일렉트라는 세 개 다 같은 프리트레인 모델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군으로는 서로 다른 프리트레인 모델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코일렉트라, 코GPT2, KC 일렉트라 이렇게 다른 프리트레인 모델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코일렉트라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일렉트라가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적인 F1 스코어는 더 낮지만 서로 다른 프리트레인 모델로 앙상블을 구성했을 때가 더 높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개별 모델들의 성능이 좋은 모델로 앙상블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앙상블을 구성해야겠다는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운 뒤에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최대한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공개한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뽀로로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번역 같은 태스크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사전에 뽀로로 번역 모델과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모델 등을 사전에 신청을 해놨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뽀로로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를 한국어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함으로써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역시 뽀로로를 사용을 했고요.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은 같은 뜻을 가지지만 다르게 표현된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또 기존 대화 데이터를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돌아온 한국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변형을 해줌으로써 기존 데이터를 몇 배로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적용한 방법은 드랍인데요.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과연 시스템 응답이 유의미할까? 사람 응답은 유의미할까?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유의미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굳이 이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면 사람 문장만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응답만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 문장만 혹은 시스템 응답만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감정 분류를 몇 개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대다수 경우에는 맞출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출 수 있다면 모델을 학습시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 문장만으로 구성을 하거나 또 시스템 응답만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대화라는 포맷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대화의 순서가 섞이더라도 감정 분류를 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섞더라도 이 문장 몇 개를 보게 되면
이 문장에서 어떤 감정을 전해지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순서를 랜덤하게 셔플링하는 방식으로 또 몇 배로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많이 섞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데이터끼리 모아가지고 데이터끼리 문장 순서랑 대화 내용까지 전부 다 섞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경우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번 정도 섞어가지고 기존에 어떤 인풋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10배 정도로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 오그멘테이션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셋을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는 데이터셋,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한 데이터셋, 드랍과 셔플을 이용해 만든 데이터셋,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와 드랍, 셔플을 모두 이용한 데이터셋, 마지막으로 같은 레이블 내에서 이제 무작위로 셔플한 세임 레이블 셔플이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의 모델로 승부를 본다면 앞에 모든 방식을 한 번에 적용해서 학습을 시켰겠지만 애초에 앙상블을 고려하고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오그멘테이션 된 모델들을 조합을 했을 때 또 다양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을 조합했을 때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앙상블 조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각자 다른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새로 시킨 후에 앙상블을 시도해봤고 실제로 꽤 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리더보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기존에 계획을 했던 앙상블이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과 앙상블의 조합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앙상블을 위해서라도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하려 했고 조금 말이 안 된다 싶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이 크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을 이용해서 더 큰 모델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기존 프리트레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카피해서 한 층씩 더 쌓는 방식으로 모델의 크기를 늘려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단일 모델 기준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델이 커지고 모델의 디스트리뷰션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깨지기 때문에 낮은 학습률에서부터 천천히 학습을 해야 되고 이제 모델이 크기 때문에 학습 속도 자체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전체 프로세스가 36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학습 같은 경우 저희가 좀 고려하기 힘들어서 일단 이 방식은 아무래도 사용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돈스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테스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이 학습할 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바로 파인 튜닝하기보다는 파인 튜닝용 데이터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학습을 한 뒤에 파인 튜닝을 했더니 더 성능이 좋더라 하는 논문입니다. 실제로 이 TAPT 방식을 적용했을 때 밸리데이션 스코어 기준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플러스 1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클로즈 태스크로 푸는 방법입니다. 프리트레인 때 이제 MLM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파인 튜닝으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시킬 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 때 학습했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게끔 설계하면 더 이제 모델이 문제를 잘 풀더라 하는 논문인데요. 저는 이 감성 분류 태스크를 풀기 위해 대화 앞쪽에는 다음은 사람과 시스템이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를 넣고 뒤에는 이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사람의 감정 상태는 마스크입니다. 와 같은 마스크에 들어갈 자리를 단어를 맞추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실제 인퍼런스 때도 이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데이터가 적을수록 큰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컴피티션에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실험 결과에서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다양한 모델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 가능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계속 봤는데 그중 영어 모델이 몇 개 눈에 띄었어요. 이 영어 모델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데이터를 다 뽀로로를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버린 다음에 이 영어 데이터로 영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영어 프리트레인 모델 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이제 영어 프리트레인 모델을 한국어로 프리트레인 된 것과는 확실히 다를 거다. 그리고 이거를 앙상블에 적용했을 때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어로 번역해서 학습을 한 뒤 앙상블을 했을 때 저희가 한동안 점수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 꽤 큰 점수 차이로 이제 추월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방법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어프로치로 사용 가능한 모델 중에 멀티링규얼 모델이 몇 개 있었는데 이 멀티링규얼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이제 번역해서 얻은 영어 데이터 모두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실제 인퍼런스 때는 한국어와 영어 도입력을 모두 넣고 확률을 합쳐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중 상당수가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한 문장만 보더라도 감정 분류가 가능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한 문장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건 감정 분류가 가능하겠다 싶은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사람과 시스템의 대화 데이터를 바라 단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두 턴에서 네 턴으로 있던 거를 다 바라 단위로 나누면 한 네 턴에서 16턴까지, 8턴까지, 8개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바라 단위로 나누고 각각 감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각 바라벨 추론 확률들을 합쳐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바라벨 레퍼런스 스코어는 낮았지만 실제 추론 확률들을 합쳐서 분류하게 되면은 기존 방식들과 유사한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고 이렇게 학습한 거를 또 앙상블에 넣으면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는 뭐 잘 안 쓰이는 것 같지만 강력한 방법인 TF-IDF 역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인데요. 이제 감성 분류에서 어떤 특정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인해서 쉽게 감정 분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슬프다, 화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TF-IDF 피처 역시 충분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TF-IDF를 이용한 방법 역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은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했는데 가장 좋았던 조합에 프리트레인 모델이 다르거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학습 방법 자체가 좀 다르거나 하는 경우를 계속 조합해서 F1 스코어를 0.84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저희가 스코어 상승이 있었던 경우를 기록한 테이블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조합을 해봤었는데 이제 모든 실험을 표에 담아내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앞에 설명한 여러 방식 역시 다 조합을 해봤는데 0.84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조합을 해보면서 이제 신기했던 거는 어떤 모델이 F1 스코어가 실제로 되게 낮은데 이 모델을 앙상블에 추가함으로써 큰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유가 있다면 이 점을 이용해서 좀 성능 향상을 할 수는 없을지 알아보기 위해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고 점수를 기록한 조합이 이 8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했을 때 최고 기록이 나왔는데요. 각 모델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보기 위해 컴퓨터 매트리스를 그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체로 뭐 슬픔과 상처를 헷갈려 한다던가 방황과 불안을 헷갈려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틀리는 데이터의 대화 내용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저 같아도 헷갈리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레이블링이 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 애초에 슬픔과 상처라는 레이블과 방황과 불안이라는 레이블 자체가 그 경계가 명확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도 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아예 이상하게 예측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각 모델들이 감정 상태별로 그럼 혹시 얼마나 맞추지? 감정 상태별로 정확도는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각 모델별로 잘 맞추거나 잘 못 맞추는 감정 레이블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밸리데이션 스텝 컴퓨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이제 각 모델별로 레이블마다 웨이트를 한번 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분노 레이블을 잘 맞추는 놈에게는 분노 레이블에 대한 웨이트를 높게 주는 방식인데, 당연히 성능 향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테스트 셋에서의 성능 향상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뭐 체크 포인트 앙상블이라거나 뭐 웨이트 에베리징 앙상블이라거나 등의 테크니컬한 요소를 여러 개 시도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은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도 성능 향상이 되질 않아서 좀 며칠간 괴로웠었는데, 다행히도 최종적으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이널 리더보드 모두에서 1위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가 대회 문제를 풀어나갔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하자면 저희 튜닙에서 능력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NLP 엔지니어, 리서처 분들, 그리고 웹 엔지니어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튜닙이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튜닙에서 앞으로 뭐 영어, 한국어 빅모델 개발, 매력적인 챗봇 개발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적힌 이제 메일 주소로 컨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